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흔히 하는 게임이죠. 그 로블록스에서 누군가 치트키를 쓰려고 AI 도구 하나를 연결했다가 전 세계 현대 웹의 프론트엔드를 지탱하는 거대한 인프라망이 통째로 다운되어 버린 사건.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죠. 진짜 어디 SF 영화에 나오는 대본이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시스템에 가진 방어막을 완전히 뚫고 나가버린 현장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이번 주는 우리가 구축해온 이 디지털 세계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 인프라의 규칙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들은요. 2026년 4월 현재 해커뉴스나 그 레딧의 R 로컬 LLMA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토론 그리고 헤드라인들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들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너무나 빠르고 또 혼란스럽게 변하는 AI 생태계 현주소를 파악하고요.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인프라의 취약점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정부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쏙쏙 건져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다룰 현상은요. 커뮤니티에서 아주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하나의 명제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전 모델은 당연히 구식이 된다. 이런 문장인데요. 아, 그 문장. 레딧에서 정말 화제였죠? 네네. 최근에 엄청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던 오퍼스 4.7이 단 몇 주 만에 키미 K.6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소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맞아요. 진정한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서운 속도를 보면서 그 의류 산업의 패스트 패션이 떠올랐어요.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옷을 막 버리는 것처럼 수백만 달러를 들여 학습시킨 AI 모델의 유통기간이 고작 몇 주, 길어야 몇 달에 불과하다면 네. 이게 산업 전체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발자나 기업들이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패스트 패션이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시네요. 이 산업이 가진 소모적인 특성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고 버리는 티셔츠랑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아, 단위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키미 K.6이나 오퍼스 4.7 같은 이 거대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수만 대의 H100 GPU 클러스터가 몇 달 동안 풀가동되어야 합니다. 와, 수만 대요? 네. 거기다가 수백만 달러의 전기요금, 인프라 비용이 소모되죠. 그런데 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결과물의 유효기간이 고작 몇 주 단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사실 산업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서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그 무어의 법칙이나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더 적은 비용이나 더 나은 아키텍처로 기존의 거인을 쓰러뜨리는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전이죠. 그러면 개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AI를 매달 새롭게 쓸 수 있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성능이 좋아지는 것 자체는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문제는 기술 부채 그리고 통합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기술 부채요? 네,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기업이나 개발자가 오프스 4.7을 기반으로 고객 응대 시스템이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해놨다고 가정해봅시다. 네네, 세팅을 다 해둔 거죠. 이 사람들은 수많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거치고 그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파이프라인을 해당 모델의 추론 방식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튜닝을 해뒀습니다. 아, 그 모델만의 입맛에 맞게 다 맞춰놓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미 2.6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키텍처가 다르고 가중치가 다르고 이 모델이 맥락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경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짜놓은 파이프라인이 새 모델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차에 엔진 오일을 가는 게 아니라 차의 엔진 자체를 아예 다른 브랜드로 갈아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어제까지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던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오늘 새로운 API로 연결하는 순간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와, 그거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피로감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델을 기반으로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기획해도 될까?
이런 질문에 아무도 확답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6개월 뒤면 모델이 3번은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네. 끊임없이 사러 코드를 뜯어 고쳐야 하는 유지보수의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API 호출 비용은 계속해서 누적되잖아요. 바로 그 피로감 그리고 종속성 때문에 개발자들이 클라우드에서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현재 레딧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고 갱신되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26년 4월 기준 최고의 로컬 LLM 목록입니다. 저도 매일 확인하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PC, 내 개인 서버에서 직접 돌릴 수 있는 AI 모델들 목록이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거대한 중앙 전력망, 그러니까 클라우드 빅테크에 의존하다가 이제는 각자의 집에 고성능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 같달까요? 네, 맞아요. 빅테크랑 탯줄을 끊고 독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던 개발자들이 진짜로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API 비용 좀 아껴보자 이런 목적이 컸지만요. 네. 지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모델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개발자들이 아무리 독립을 외쳐도 제가 방에 두고 쓰는 가정용 PC 그래픽카드 하나가 구글이나 안트로픽이 가진 그 거대한 서버팜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그냥 오픈소스에 대한 낭만적인 집착 아닙니까? 로컬 LLM이 대체 어떻게 빅테크의 거대 모델을 위협한다는 건지 기술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리적인 연산량, 체급만 놓고 보면 개인 PC가 H1대 수만 대를 이길 수는 절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양자화, 그리고 소형 전문가 모델, 즉 SLM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양자화요? 뭔가 압축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의 두뇌를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과거에는 16비트 부동소수점으로 꽉 차 있던 가중치 데이터를 이제는 4비트 정도로 엄청나게 압축합니다. 4비트면 4분의 1로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논리적인 추론 능력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기법이 극도로 고도화되었어요. 덕분에 과거와는 거대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700억 개 매개변수 수준의 모델이 이제는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V램 안에도 쏙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뇌의 크기는 확 줄이면서 지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압축 기술이 핵심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에 우주 만물의 진리를 다 아는 거대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아인슈타인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거나 특정 회사의 내부 문서를 요약할 때는요. 딱 그 목적에만 고도로 미세 조정된 로컬 모델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니까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빅테크 서버로 보낼 필요도 없고요. 네, 보안 이슈가 해결되죠. 그리고 기업이 갑자기 내일 정책을 바꿔서 모델 기능을 확 제한해버릴 걱정도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즉, 무식한 체급 싸움이 아니라 통제 가능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능의 싸움으로 패러다임이 이종한 겁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각자의 데이터와 파이프라인을 챙겨서 로컬 서버라는 자기만의 영지로 막 떠나버리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비상이죠.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통제망을 확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역학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저희의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해커뉴스 소식이죠. 맞아요. 기사를 보면 엔트로픽이 오픈 클라우드 스타일의 클라우드 CLI, 그러니까 명령줄 인터페이스 도구 사용을 갑자기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 단어가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허용했다는 건 그전에는 금지했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멀쩡한 도구를 막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풀어준 걸까요? 로컬 커뮤니티로 막 이탈하는 개발자들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든 건가요? 네, 이 사건의 이면에는요. 기업의 API 통제권 방어와 개발자 생태계 유연성 요구 사이에서 벌어진 정말 치열한 줄다리기가 숨어 있습니다. 줄다리기요? 네. 오픈 클라우드 같은 서드파티 CLI 도구는요. 개발자들이 브라우저나 공식 앱을 거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냥 검은 터미널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AI 엔진에 직접 접속하고 커스텀 파이프라인을 짤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연한 도구거든요. 이걸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엔트로픽이 우리 엔진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가 제공하는 대쉬보드와 핸들만 써야 해. 이렇게 강제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오픈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커스텀 핸들과 대시보드를 엔트로픽 엔진의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튜닝 키트였던 거고요. 튜닝 키트.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그 대시보드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통제해야 플랫폼 권력이 유지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튜닝 피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서 금지했던 거겠죠. 네, 그 비유로 이 상황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API 호출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 환경, 즉 생태계는 자신들의 통제 안에 머물기를 바랐던 겁니다. 욕심이 많았네요. 하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엔트로픽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개발자들은 순응하는 대신에 그래, 커스텀 핸들을 못 쓰게 해. 그럼 우리는 그냥 짐 싸서 오픈소스 로컬 모델로 아예 엔진을 갈아탈게 라면서 집단적인 반발을 일으킨 겁니다. 와, 그건 로컬 생태계라는 강력한 대안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베팅이었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로컬 모델의 성능이 형편없었다면 개발자들은 울며겨져 먹기로 엔트로픽의 통제를 따랐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로컬 LLM이 이미 충분히 강력한 대안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협상력을 딱 가지게 된 겁니다. 주도권이 넘어간 거군요. 결국 플랫폼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거대 빅테크조차도 이 개발자 커뮤니티의 거대한 압력 앞에서 백기를 들고 시스템을 개방해야만 했습니다. 산업의 역학이 변한 거죠. 야,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엄청나게 빠른 기술 발전의 속도전, 두 번째로 로컬 모델을 통한 개발자들의 엑소더스, 즉 독립, 그리고 세 번째로 빅테크의 통제력 상실. 네네. 이 세 가지 흐름을 하나로 딱 연결해 보니까요. 지금 AI 생태계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야생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야생이죠. 자, 그럼 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AI가 중앙의 안전망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인프라와 쾅 부딪혔을 때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네, 드디어 벌셀다운 사건이군요. 이건 정말 현대 IT 인프라 방어체계의 근본적인 맹점을 제대로 찔린 IT 역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사고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지식을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면요. 벌셀은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프론트엔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 웹의 핵심 고속도로만 같은 곳이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 기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마비시킨 주범이 정교한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나 엄청난 규모의 본넷이 아니었어요. 네, 전혀 아니었죠.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는 게임인 로블록스의 치트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절합된 단 하나의 AI 도구였다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단순한 트래픽 공격,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 같은 건가요? 겉보기에는 디도스가 되게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작동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기존의 디도스 공격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른바 무의미한 쓰레기 트래픽을 서버에 막 퍼부어서 대역폭을 꽉 막아버리는 좀 무식한 방식입니다. 좀비 PC들 동원해서 쏟아붓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베르셀 같은 플랫폼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는 걸 통해서 동일한 IP에서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기계적인 패턴을 딱 감지하고 즉각 차단해버립니다. 맞아요. 저도 웹사이트 접속할 때 화면에 당신은 로봇입니까? 묻는 캡차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런 걸로 매크로봇들을 싹 걸러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치트 프로그램에 연결된 AI 에이전트는 그런 단순하고 멍청한 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이 AI는 게임 백엔드나 특정 API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스스로 계속 변형해냈습니다. 스스로요? 네. 방화벽이 특정 헤더나 요청 패턴을 틱 차단하면 AI가 실시간으로 그걸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브라우저 지문을 위장하고요. 세상에.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 사용자의 아주 복잡한 행동 패턴을 모방하면서 수천, 수만 개의 동시다발적인 요청을 생성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쓰레기 트래픽이 아니라 진짜 수만 명의 실제 사용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아주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겠네요. 아,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네, 버셀의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요? 네, 정상적인 트래픽이 확 몰리면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도록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연산 자원, 즉 컴퓨팅 파워를 무한대로 쭉 확장시키는 오토 스케일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완벽하게 정상적인 요청으로 위장한 채 엄청난 속도와 복잡성으로 시스템의 논리 회로를 두드리자 벌셀의 인프라는 방어막을 치는 대신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진짜 사용자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착각을 하고 자원을 계속해서 무한정 끌어와 응답하려고 한 겁니다. 세상에나. 그러면 벌셀의 숨통을 끄는 건 AI 트래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트래픽을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끝없이 몸집을 불려나간 벌셀 자신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었군요. 네, 맞아요. 와, AI가 인프라의 생존 메커니즘을 말 그대로 자폭 스위치로 바꿔버린 거네요? 진짜 완벽한 요약입니다. 대역폭을 낭비시킨 게 아니라 시스템의 컴퓨팅 자원 자체를 완전히 고갈시켜버린 거죠. 심지어 악의적인 디도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와, 치트키 쓰려고 했을 뿐인데. 그렇죠. 단 한 명의 사용자가 만든 AI 도구가 무한 루프나 변형 로직에 빠지는 순간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패러다임으로는 그걸 식별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아주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인프라의 방어 체계가 기존의 인간 대 기계의 구분에서 이제는 인간 대 자율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장으로 강제 이동당한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가 보입니다. 키미 K2.6와 같은 모델들이 패스트 패션처럼 쏟아지며 이전 모델들을 순식간에 폐기 처분하는 그 숨막히는 속도전. 네, 첫 번째 이슈였죠. 그리고 그 비용과 통제에 지쳐서 자기만의 작은 AI 엔진, 즉 로컬 LLM을 챙겨서 생태계 밖으로 독립해버린 개발자들. 맞습니다. 또 그들의 거대한 움직임에 놀라 서드파티 도구의 빗장을 다시 풀어야 했던 안스로픽 같은 빅테크의 굴욕까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모든 탈중앙화와 기술적 진보가 통제되지 않는 AI 에이전트라는 형태로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웹 인프라의 거인인 벌새를 무너뜨리는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로 이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보여준 현실은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AI 생태계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기술 주기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슨 연구소나 실험실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뼈대를 실시간으로 뒤흔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화두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게임 치트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단순한 AI 에이전트 하나가 웹 플랫폼의 생존 메커니즘을 자폭으로 이끌었다면 말이죠. 네. 앞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코드를 짜고 판단하는 자율 AI 에이전트 수백만 개가 통제망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교통 통제 시스템, 전력망 혹은 국가 금융거래망 같은 이런 크리티컬한 인프라와 직접 상호작용하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들이 붕괴하는 것을 막을 완전히 새로운 논리적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이네요. 중간에 통제가 먹히지 않는 로컬 AI의 시대. 우리의 안전망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룰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디지털 인프라는 과연 안전합니까? 깊은 고민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